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을 놓고 국힘은 물론 일부 보수 매체까지도 하루 만에 협치를 깨뜨렸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말입니까? 내란은 내란이고 민생은 민생입니다. 협치가 내란을 덮는 것이라면 그런 협치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민생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집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서 어떻게 편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국힘당은 지금까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대신해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기는커녕 윤석열을 비호하고 나아가 윤석열의 기생에서 더러운 연장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같은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정청래 대표의 말에 100% 공감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자, 청고마비의 계절 이제 밥맛도 돌아오고 말이 살찌는데 사람은 뭐에 살찝니까? 밥도둑에 살찌죠.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밥도둑 간장게장을 정어리머리 준비했습니다. 평해옥 암꽃게장,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꽃게장을 암꽃게장으로 준비를 했다는데요. 2kg 플러스 2kg 모두 4kg을 29,900원에 무료 배송. 이야, 정말 여러분들 걱정되겠네요. 지난번에 해피맘님인가? 정어리몰 살쪄게 해서 책임지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맛있는 간장게장 준비했는데 종로에서 아주 입소문으로 난리가 났던 바로 그 간장게장을 이번에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꽃게장 드시고 또 디저트로 드시라고 롤케이크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밀가루 안 들어가고 설탕도 안 들어가고 쌀로 만든 저당 롤케이크입니다. 이것도 순수 크림 2박스, 초코맛 2박스 모두 4박스에 또 25,900원 무료 배송이라고 하니까요. 간장게장 드시고 롤케이크로 딱 입가심하시면 대단한 식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도 정어리몰과 함께 풍성한 식탁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가을이 확 들어왔습니다. 훅 들어온 거죠. 훅. 오늘 아침 서울 최저기온이 18.7도였는데요. 이 정도면 시원한 게 아니라 서늘한 거지요. 참 날씨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또 서늘한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일교차 심할 때 건강 주의하시고요. 가을은 참 좋은 계절인데 또 너무 짧지요. 그렇지만 짧은 것 그래서 더 소중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짧게 왔다가는 가을이지만 잘 채우시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이 왔는데도 가을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계시지요. 곰돌이님, 친정과 시댁이 강릉인데 오전 오후 1시간씩만 급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처음 틀면 흙탕물이 나온다네요. 이건 인재입니다. 제발 투표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강릉 시민분들 힘내세요. 그러셨는데 정말 속상하지요. 강릉, 속초 똑같이 비가 안 오는데 속초는 지금 그렇게 물난리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물을 잘 가둬놓고 비상시에 쓰게 해놨으니까요. 강릉시장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참 가을이 왔는데도 가을을 누리지 못하는 강릉 시민분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대답 듣고 정말 성질났어요.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겠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로부터 목민과는 가장 중요한 게 치산치수였습니다. 그게 삶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속이 많이 상했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어제 이제 지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오늘은 이제 국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하는데요. 어제 정청래 대표 연설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청사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사는 권력을 사유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지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주십시오. 예, 어제 정청래 대표 저 발언을 놓고 지금 국힘당에서는 하루 만에 협치를 깨뜨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가 협치를 깨뜨린 겁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협치란 말입니까? 오늘 한번 그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패널 두 분 함께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블랙앤화이트의 신인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서로 흑과 백입니다. 두 남매가. 딱 맞춰 입은 것 같지. 짜고 나올 것 같은 느낌. 어제 정청래 대표 발언을 두고 연설을 두고 지금 국힘당에서는 하루 만에 협치를 깼다. 그리고 보수 매체들까지도 막 함께 덩달아서 그러는데 협치.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네. 틀린 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이걸 쭉 들어보면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말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왜냐면 그 전날 윈윈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대통령도 이겼고 장동혁 대표도 정치적으로는 실점이 없었고, 뭐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해서, 이 분위기에 뭐 찬물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한겨레 사설을 보면서도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그 뒤가 더 망점이더라고요. 국회에서 이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 한 축이라는 사실은 제일 야당이라는 사실이 지워지지는 않지만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전제돼야 되는 최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란에 대한 어떤 입장을 그리고 그 입장을 토대로 국민들께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김민수 당대표 후보였죠. 이거 사람이 죽기를 했냐, 누가 다치기를 했냐. 근데 그걸 압도하는 강성 발언으로 장동혁 후보 된 겁니다. 그리고 당권을 거머쥐었죠. 그러면서 신의 섭리라는 이야기까지 했고 거기에 대해서 딱 함구하고 우리는 반성했다, 사과했다. 이거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국회가 제일 야당이라면 정말 정확한 입장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협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물거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일성으로 강조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은기 대표님은 협치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 수괴에 대해서 그 수괴를 탄생시킨 정당 내지는 그 수괴가 막무가내 짓을 할 때 철저하게 협조했던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 행위 이후에도 국민들의 정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본인들의 이권에만 여전히 집착하고 머물러 있는 저 정당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보수의 종말을 이미 고했다. 특히나 국민의힘의 종말을 고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 이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이 당대표에 올라가는 과정도 전환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무리한 반헌법적 주장에 편승해가지고 지금 저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청래 대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뭐 사람과 악수하겠다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저조차도 그 메시지 자체에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조금 좀 고민해 볼 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장동혁이라고 하는 저 대표에게 지금 가장 그 속마음에 원하는 것은
자기를 좀 때려주는 거 아닐까. 그래야 더 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집권 여당의 위치, 책임, 역할에 비추어 본다면은 사실은 조금 더 전략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님께 오히려 더 공간을 더 열어드릴 수 있는 면은 없을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수의 종말 또 국민의힘을 청산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 민주당도 하나의 선수 주체고 또 국민의힘도 하나의 선수 주체인데 판단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얻기 위해서는 전 조금 더 전략적인 그런 고민도 지금은 좀 필요할 시기 아닌가. 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다향기님, 협치도 사람과 하는 겁니다. 자리에 연연하며 쪽제비에 눈을 뜨고 불의와 협치하는 쪽제비들하고 사람하고 협치가 되겠습니까? 뭔가 국민의힘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했지요. 그리고 같이 고민하자라고 하는 것은 흑과 백을 구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민생을 향해서 협치할 것은 협치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힘당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저는 장동혁이 지금 대표가 됐지만 적어도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입장을 확실히 정리해야 그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정당으로 사실은 인정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악수도 안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정식 절차를 거쳐서 뽑힌 대표니까 만나서 얘기는 하는 거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죠.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네. 협치가 뭡니까 협치가? 협치라는 건 정말 대등하게 손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상대방도 그 위상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는 어렵습니다. 일단 내란과 관련해서 같이 주요 인물 종사했던, 내란을 방조했던 여러 혐의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 협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지금도 어깃장을 놓으면서 왜 이 의원실을, 왜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느냐. 기간은 왜 이렇게 길게 특정하느냐. 왜냐하면 비상대권이란 말이 신원식 당시 이 장관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작년 3월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내란이란 건 기본적으로 국민한테 총뿌리를 들이댔던 준엄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의 왜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정확하게 매듭 짓고 마침표를 찍어야만 협치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아요. 국민의힘 어떻게 왔습니까? 저 오른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왔어요. 강성.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청구서 내밀고 있는 그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정치 결사체가 아닙니다. 그냥 이익 결사체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탈피해야 대화도 하고 협치도 하고 뭔가 같이 국정 운영의 이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될 수 있는 건데 태부족한 게 현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죄를 덮고 넘어가자. 그건 협치가 아니고 협잡이죠. 뭐 야합이고요. 당연히 협잡에 해당이 되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전반의 평가는 전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꼴이 날 것이다 라는 책을 이미 쓴 바도 있고 결국 그 흐름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그들의 지금 이 본질이나 목표나 이런 태생적인 관점들이 이미 한계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 내란을 겪어오면서 이제 그 운명은 다 정해진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답답하신 건 뭐냐면 그 정해진 운명은 운명인데 내 눈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자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더 이상 손을 뻗지 못하는, 손을 떼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국민들께서 안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한 3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위헌정당 해산의 사유가 차고도 넘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헌법 8조 4항에 나오는 것처럼 정부의 제소를 통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서 적절치 않은 해법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특검의 수사를 우리가 좀 독려하고 지켜보면서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빠르게 사법 처리가 되는 이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그 두 가지로도 충분치 않다라고 한다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지선, 총선, 대선에 연거푸 선거를 3번 치르게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의 자민련처럼 이제 소멸을 시켜나가야 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아마 지금 얘기한 이 3번째 경우의 수가 가장 현실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민심이 모여서 국민의힘을 더 쪼그라뜨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아직 뭐 그 총성이 울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선거가 한 10달 남은 이 시점에서는 저는 더 많은 국민들이 이 헌법수호 세력으로 하나로 연대되는 이 틀을 어떻게 짤 것이냐. 전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것이 이 보수의 종말을 더 완벽하게 신속하게 이끄는 지름길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과나 반성은커녕 뭐 협치 운운하는데 심지어 어제 연설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노상훈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힘당 의석에서 어떤 자식이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래놓고 무슨 협치 같은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재명 대통령 이런 새끼들을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진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믿어지십니까?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명, 수천 명을 진짜 죽이겠다고 살해하려고 살인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는 낯익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2의 노상원입니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누구 같아요? 신은기 대표님? 근데 지금 목소리만 들어가지고는 제가 딱 누구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고 대충 누구일 것 같다라는 좀 떠오르는 사람은 있는데, 뭐 글쎄요, 그 이름까지 제가 그래도 공개적인 방송에서 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성급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다만 참 생각해 볼 부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 구성원들이 더 이상 이제 공적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명백한 증거들은 지금 차고도 넘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홍준표 씨가 과거에 뭐 한밤의 해프닝이었다라는 그 소리부터, 또 윤석열의 망언은 뭐 나열하면 끝이 없고요. 나경원 의원도 당시 계엄을 막았던 사람들이 뭐 민주당 지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고, 그 연장선 상에서 아마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연설을 할 때 저런 역대급 망언을 또 한 것인데, 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 반복될 것 같아요. 그 DNA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 하나하나 지금 기억의 저장소에 다 하나하나 저장되고 있다. 심판의 채찍이 이제는 심판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채찍으로 변화돼서 아마 국민의힘은 가루가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마님, 앵커님 송언석이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지금 송언석이네라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목소리가 되게 유사해 보입니다. 송언석 같이 들리기는 하는데, 야, 오늘 송언석이 연설하죠. 네. 정말 저는
이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최고위원회의 때 마이크 꺼진 줄 알고 특검 이 XX 저 XX 하면서 욕설을 하고 당직자들 조인트를 까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 격분을 당사자가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말릴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행동도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데 그러면 노상원 수첩 이게 실체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도 국정원 문건 같은 게 보도가 되고 있고 다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10인 1조로 짜가지고 뭐 특수전 게릴라 당정의 고위 인사들 잡아들이라고 그 국정원의 인원의 30%가 그 야밤에 다시 출근을 하고 그 계엄군을 지원하라고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게 정확한 풀 문장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걸에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 이재명도 정청래도 한동훈도 정치인도 잡기로 했던 그 노상원 수첩에 있었던 여러 정치인들 그냥 잡아들여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얘기를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정치인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합의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정치인들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최소한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데 죽었으면 더 좋았을 세력과 왜 그러면 협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순 아닙니까? 아 정말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런 분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아니 지금 내란에 대해서 반성, 사과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노상원 수첩 얘기를 했는데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걸. 내란 동조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다라고 불리면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데 저런 발언을 하면서 내란당이라고 불리기는 싫다? 이 인지 부조화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저 목소리의 주인공을 당연히 찾아야죠. 국회의원 중에 하나일 테니까 당연히 찾아야 되고 뭐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특정이 분명히 될 테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회가 이건 자정작용의 차원에서 마땅히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 징계라는 것도 뭐 단순히 뭐 출석 정지하거나 경고하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게 만약에 송원석 의원이라고 한다면 뭐 확인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요. 그럼 당연히 징계해서 제명을 시켜야죠. 근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 내란에 지금 현재 이 종식이 안 된 이 상황에서 이런 윤리위라든지 징계권을 가동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자격 없는 국회의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그 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전 국회가 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요. 윤석열만 지금 감옥에 가 있을 뿐이지 윤석열과 생각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내란의 연장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계속 우리가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상원 수첩 실체를 처음 알았을 때 얼마나 몸서리를 쳤습니까? 아무리 계엄 내란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어떻게 뭐 전두환이가 내란을 일으켰을 때 광주에서 그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그걸 진압하기 위한 과정에서 희생이 생겼죠. 근데 이것은 미리 반발하고 반대할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연평도 앞바다로 보내가지고 폭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종교인도 들어가고 언론인도 들어가고 정치인은 물론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걸? 이런 자식이 국회의원이라고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단 말입니까? 어떤 자인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몸서리를 쳤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걸? 이게 어떻게 국회의원입니까? 이런 자가 무슨 정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땅바닥까지 떨어졌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정말 믿기 힘든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반성이야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당이지만 저런 말까지 나왔다. 이건 정말 끝까지 간 거 아닙니까? 끝까지. 저는 위원정당 해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아스팔트 세력이라도 남아서 우리를 지지해 줄 거고 그것이 산소호흡기가 돼서 우리가 연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그 길의 끝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기생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연명을 해보려고 하는 자들 보십시오. 검사들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입법청문회 했을 때 그 검사들 태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이희동인가? 남부지검 차장검사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시켜놓고 그 어린 수사관들도 같이 죽겠다고 마치 불나방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희동은 거짓말을 그렇게, 그러니까 검사는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희동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성은 씨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뉴파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뉴파티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정어리 서포터즈에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뉴파티는 뭡니까? 예? 뉴파티는 뭐예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 뭐 정당 아닙니까? 아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뉴파티가 그 당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수사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기억이 안 예. 나시겠죠. 예. 네, 기억이 나지 않고 네, 불리한 건 기억이 안 나시겠죠. 아,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걸로 정리를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 뉴파티가 아까 제가 정당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정당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죠? 아까 이제 뉴파티. 위원장님이 뉴파티 앞에 브랜드 뉴파티라고 그게 정당인 것은 알고 브랜드 있습니다. 뉴파티가 맞습니까? 네. 정확히는 뭐 네. 기억 안 잘 나신다더니 알고 계시네요. 저도 모르는 브랜드 뉴파티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예. 네. 저는 여지껏 뉴파티만 얘기했는데 저게 검사라는 자입니다. 정어리 서포터즈님 감사드리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뉴파티 얘기를 하니까 뉴파티 아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뉴파티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난다는 자가 이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브랜드 뉴파티라고 하는 풀네임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 신인기 대표님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나와서도 자기는 인원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바로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형적으로 거짓말 하다 보면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의 거짓이 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 어리석음과 같은 건데요. 결국에는 이 검사, 이희동 검사가 저 국회에 나와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지는 저런 거짓말들의 행태들을 보이면서 이 검사들이 가지는 신뢰가 더 땅에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전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고작 드러날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그 정당명의 풀네임을 이야기하는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참 검사들이 세상 무서운 줄 아직도 좀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검사라면은 지도 수사를 해봤을 거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잡아가는지 그걸 알 텐데 지 입으로 저렇게 실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검사들 평생 어렸을 때부터 범죄자만 보잖아요. 되게 우스워 보일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뒤에서는 뭘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오는지 모르거든. 자기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서 되게 허술하다고 생각할 거라서 자기 오만함을 그냥 장착한 것 같은데 본인이 그 입장이 되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뉴파티 저도 생소한데 브랜드 뉴파티라는 말은 그 뉴파티의 개념과 어떤 조직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브랜드
흑화한 유파티라는 풀네임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도 정교하게 하든가요.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어야죠. 이렇게 좀 당황하니까 거짓말하는 걸 본인 스스로 실토하는 지경까지 오는 게 수준인가? 그러니까 수사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띠지를 잃어버려도 원래 그런다라고 검찰 얘기합니다. 어떻게 원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는 것을 1000개 중에 하나니까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국회에 와서 비읍시읍 욕설까지 이 기록한 그 메모지를 보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검찰의 현실이에요. 이 검찰의 현실을 어떤 검사들이 지금 이 지경으로 갖고 왔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시죠. 후배 검사들, 직업윤리에 충실한 검사들,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검사들한테 그 자존심에 찬물을 끼얹은 게 어떤 검사들인지, 이른바 말하는 찐윤, 친윤 검사들, 특수부 라인들, 본인이 검찰 일반 검사들보다도 우위에 있다라는 그 자만심으로 검찰을 결과적으로는 망가뜨린 이 사람들 지금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 이런 식이죠. 이동희한테 너 신인규 알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제가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거짓말도 자기 입으로 스스로 모순을 들킬 수밖에 없는 저런 태도인데, 그러니까 저게 이제 수사만 자기들이 해봤고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이거 수사는 아니지만 추궁을 당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저게 참 그 사람으로서 결국에는 감추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는 뭐 검찰에 대한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저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참 검찰 안에서도 그래도 묵묵하게 또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참 그분들도 이 도매급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 이야기 해봅시다. 지금 이희동이라고 하는 저 검사 참 코미디인데 어제 김상민이라고 아시죠? 김건희한테 그림 갖다 바치고 공천 받으려고 했던 자. 공천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 또 국정원까지 또 챙겨줬지요. 어제 조사 받으러 나왔는데 이자도 검사 출신이죠.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고 했던. 그런데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수사를 좀 해본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유한 화백의 그림 김건희 씨 측에 건넨 거 맞습니까?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확정 편향의 오류입니다.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확증 편향의 오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뭘 정해놓고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경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정해놓고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거를 토대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쫓아가 봤더니 김상민이라는 검사가 지인을 시켜서 1억 4천짜리 그림을 1억 2천에 검사 디스카운트까지 받아서 사갔다는 또 거예요. 검사 할인이라는 말 나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림을 그리고 뭐라고 본인이 해명했습니까? 자기가 원래 김건희 오빠를 잘 알고 있어서 그림 심부름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돈은 어디서 났냐? 그 김진우 씨가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 심부름을 시켜도 그림에 일가견이 있다는 김건희를 시켰겠지 무슨 검사를 시켜가지고 그림을 사오라 마라 했겠습니까? 똑바로 말은 해야죠. 이게 확증 편향입니까? 아니요. 증거를 쫓아갔더니 그 끝에 김상민이란 검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현직 검사가 출판기념회를 하지? 자기가 한다면 옷을 벗고 나와서 하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뭘 믿고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둘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부적절한 문자를, 그게 정치인이면 적절하죠. 현재 검사였으니까 부적절한 거예요. 검찰청에서도 징계하겠다 그랬을 때 뭐랬습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어요. 뭐 믿는 뒷배가 있나? 믿는 뒷배가 있었더라고요. 김건희한테 그림을 사다 바치니까요. 안 샀다는, 자기가 사지 않았다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수사해봤으니까 이거를 부인하면 구속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이게 오만한 수사인가요? 이게 확증 편향입니까? 수사를 많이 해보셨다면서요. 최소 부장검사로 옷을 벗었으니까 20년 이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수사 이렇게 합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의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수사했을까요? 영장 치지 않았을까요? 본인 계속 모르쇠로 부인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상식으로 접근하면 되죠. 느닷없이 검사를 한다는 놈이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하면 뭐 그 안에 뭐
지역을 뭐 이렇게 뭐 다듬어 놨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뭐 나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뭐지 저거? 왜 갑자기?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딱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김상민은 이제 검사 출신인데 본인도 검사 출신 수사해봤다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마치 말하는 행태가 MB랑 비슷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딱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원래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진실을 추적해가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설을 세우고 범죄 혐의를 통해서 물적 증거를 가지고 그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건데 그러면 김상민이나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검사했던 그 의심은 올바른 의심이라서 확증 편향이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김건희가 뇌물 받아먹고 김상민이 저 지금 의혹 덩어리 속에 있는데 이 의심은 그럼 확증 편향입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국민들의 여전히 따가운 눈총과 시각이나 국민의 여론을 공감하지 못하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뭔가 나사가 풀려있는 저런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윤석열이가 본인이 특검팀에서 수사하면서 최순실한테 체포영장 치고 끌어내고 했던 거는 정당하고 자기가 체포영장에 지금 객체가 돼가지고 구치소에서 나와야 될 때는 속옷만 입고 배를 바닥에 깔고 징징거리는 이런 차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택적으로 본인들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이런 자기중심성의 그 오만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김상민 저 검사라는 사람이 저런 인식을 가지고 평생 검사로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그 오류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텐데요. 권성동에 대해서. 권성동도 검사 출신입니다. 정말 이런 자들이 검사를 했고 그런 자들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망쳐놓았으니 검찰 해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권성동 내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데 이 내용 다뤄보죠.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으니까 이제 내일 표결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럼 자유투표에 맡긴다. 당론으로 정해지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만 본인들이 한 이야기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헌법상 규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유럽에서부터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왕정제에서 이제 정치적 정적을 너무 제거를 하니까 그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현역 의원 정치인을 잡아들이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본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파적으로 당시에 민주당 공격하려고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마치 정의냐 자승자박이 된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본인들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니면 가결표를 던지세요. 권성동 의원 본인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서약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압박했었죠. 왜 이재명 당시 대표 영장실질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느냐라고. 이게 도돌이표처럼 와가지고 본인한테 비수로 와서 꽂히는 겁니다. 본인이 강원랜드 때도 영장실질 포기했다라는 것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거 국회에서 가결될 거고요. 이미 여권의 의석수만으로도 가결 요건이 되고 국민의힘이 어떤 표를 던지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본인들이 한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지켜야 될 거고요. 그러면 법원 앞에 섰을 때 이건 영장이 기각될 사유다라고 법원이 볼 수 있을까요? 사진이 있고 문자가 있고 메모가 있고 이 다이어리 너무 구체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인물이 권성동이라는 점을 또 증거인멸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이 증거로 현출이 돼 있습니다. 아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비밀 투표로 이루어집니까? 그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뭐 체포동의안 가결은 너무나도 그 명백하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큰 상관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국힘당에서도 얼마나 표가 나올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 의원들 중에서는 이제 권성동을 인계철선으로 쓰려는 의원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이 이제 자기 차례가 온다는 불안감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 안에도 뭐 권성동과 무관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국민적인 비난이 무서워서라도 전 가결표를 던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지금 보면은 증거가 차고 넘치더라고요. 뭐 그 전에 돈 받을 때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 뭐 세계일보 부회장하고 적십자사 총재도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돈 받은 것 같다라는 진술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윤영호라는 사람이 전달하기 전에 그 부인이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문자가 또 증거가 새로 나왔다고 그래요. 이 뒷받침할 만한 문자가 네. 동석자한테 나온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문자는요, 이제 돈을 줬잖아요. 준 걸 전제로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한테 보낸 문자가 있어요. 예. 오늘은 약소하지만 다음에는 더, 그러니까 드리겠다는 취지.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확보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돈을 안 받았으면요, 그 문자에 답을 했어야 돼요. 받지도 않은 돈을 받은 것처럼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무슨 행태냐라고 엄청나게 경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은 거죠. 권성동 의원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증거가 사진을 찍는 경우도 사실 이런 뇌물성, 정치자금법 위반성 사건에서 없는 경우도 태반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윤영호 씨 입장에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교에. 내가 이거를 중간에 배달 사고 내지 않았다. 진짜 정확하게 갖다 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정국장인 부인은 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 일자가 나오니까요. 시간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두고 문자를 사전에도 보내고 사후에도 보내고 본인 다이어리에 있는 큰 거 한 장을 지원했다라고 써놓고 그런데 나 그 돈 모르겠다 안 받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전후 맥락상 아마 법원이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뇌물 관련된 사건은 원래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행 기사가 그 증언을 해준다거나 어떤 사과박스 물증들이 좀 나오거나 이게 굉장히 참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서 처벌도 어려운 사건인데 지금 권성동 관련된 이 부정부패 뇌물 혐의 관련된 이 사안들은요 이미 현출된 증거들이 너무나도 차고도 넘칩니다. 뭐 문자도 그렇고 윤영호 씨의 증언도 그렇고 또 관련된 사진도 있고 많은데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권성동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아니, 권성동이 그때 그 비서진 통해가지고 그 택배기사님이 JTBC에 전달한 녹취를 들어보면 아니 윤영호가 뭐길래 윤영호 조사받고 나오니까 의원님이 만나고 싶다고 왜 입맞춥니까? 떳떳한데 왜 입맞춥니까? 그 저는 국민의힘이 과거에 썼던 말로 권성동 의원 대입해 보시면 돼요. 숨는 자가 범인이다. 떳떳하면 특검 받아라. 그때 이 얘기를 1년 내내 떠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또 권성동만 예외입니까? 이거 확증 편향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권성동이 그 증거 1호다. 증제 1호가 권성동의 입 그 자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좌관하고 택배기사하고 주고받은 통화 내용은 완전 코미디였죠. 그 권성동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조사받고 나오면 의원님이 급하게 보자 그랬는데 택배기사님이 아니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난 그 관련 없는 사람인데 잘못 거셨어요 하니까 아이고 예 이러면서 끄는 거거든요. 이거 뭐 조작이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꼬리가 길다가 밟히는 국면인데 권성동이 저는 가장 큰 증거라고 봅니다. 저는. 혹시 그런 것 그 택배기사하고 통화한 내용 이런 것도 증거인멸 시도로 증거가 됩니까? 완전히 당연히 하고요. 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보더라도 예.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영장 청구서에 왜냐면 소명을 해야 돼요. 범죄가 저질렀을 거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판사님. 한 축으로 넣고 이 사람 그냥 풀어주면요. 증거인멸이나 도주죄를 할 겁니다. 판사님.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너무 결정타인 거예요. 신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지금 의원님이 통화하기 원하십니다. 왜 수사받고 나온 직후에 사람을 통화하기를 원합니까? 뭘 수사하디? 어떤 걸 물어보디? 그럼 난 어떻게 준비할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엄중한 상황에 왜 전화를 합니까?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그 보좌진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증거인멸죄는요. 자기가 자기 증거 인멸하는 건 죄가 안 됩니다. 근데 증거인멸 교사는 또 돼요. 그러니까 그 보좌진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죄에 해당이 되고 권성동은 죄 하나 더 추가할 지금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자체가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저는 뭐 영장 발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권성동은요. 권성동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불리한 것을 모를까요?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휴대전화를 바꿨어요. 그리고 차명폰으로 통일교 관계자한테 연락한 거 이런 것들도 지금 체포동의안에 다 근거로 제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단 아까 그 보좌관이 택배기사하고 통화했던 내용 참 오래전에 우리가 한번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대표님 내일 당당하게 임하실 계획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예. 준비됐나요? 그러면은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봐도 됩니다. 지금 또 필리핀에 차관 행사할 수 있도록 막 압력을 넣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다 드러나는데 이번 체포 동의안에는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걸 보고받고 당장 중단했기 때문에 3,500억인가? 예, 거의 합하면 7천억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예. 새 나갈 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 기재부 주무부처에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고 수업성도 했죠. 없고 또 이게 필리핀의 그 기업들이 좀 부패해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쓸지도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모듈 무슨 그 교량 사업 같은 거였는데 사업성이 전혀 점검이 안 돼서 기재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추경호 당시 이제 기재부 장관이랑 계속 만나서 이것을 해라. 왜 안 하냐. 그런데 해명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국익을 위해서 이 차관이 나중에는 상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고 아니요. 이거 국민 혈세로 갔는데 상환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사업성이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왜냐하면 거기에도 히림이라는 김건희랑 관련된 또 이 기업이 등장하고 이러거든요. 그 수행 능력이 없는 건설 그 소규모 회사가 이거 밝혀야 됩니다. 왜 권성동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 이제 차근차근 수사하고 이제 밝혀야 됩니다. 이거 따로 또 밝혀야 될 내용이에요. 아까 그 택배기사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전화 통화했던 저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예, 보좌관님, 네.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거고요? 아니 저기 저 윤본부장님하고. 그러면 이따 통화. 저는 저 배송기사인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배송 기사가 저 보좌관 전화로 뭐 택배 왔습니다라고 이제 문자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윤용호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최근 기록으로 전화를 했는데 택배 기사한테 전화 걸려버린 거죠. 아니 저도 저럴 때 많이 있어요. 이게 네. 전화가 이렇게 요즘 터치로 하다 보니까 네. 아래를 눌러야 되는데 위에가 눌려가지고 잘못 거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가 꼬리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우리 택배기사님의 아주 높은 시민의식과 공익적인 책임감에 의해서 결국 세상 앞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권성동이 얼마나 세상을 우습게 알면서 살아온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권성동의 부정부패를 불에 켜고 눈으로 불을 켜고 지켜보는 우리 5천만 시민들의 두 눈이 다 있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것이 검사입니다. 검사. 우리가 지금 세 사람 봤는데요. 이희동, 김상민, 권성동, 검사 출신들, 검사들. 저런 것들이 검사였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이제 통일교가 조사를 제대로 받아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지금 한학자 총재 지난번에 이어서 내일도 지금 불출석할 거다.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입원했다고 하죠. 계속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강제 구인해야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안입니다. 보통 한 3번 정도 나오지 않으면 아, 소환에 응할 의사가 없구나. 왜냐하면 실제로 그 요건이 이 관련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만 있어도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데 실제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소환이 임박하니까 입원을 합니다. 현대 아산병원에 타진했어요. 처음에는 입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통일교 계열의 이 병원에 입원을 하다가 다시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이 된 거죠. 그러면서 퇴원을 했다라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는데 왜 못 나옵니까? 퇴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왜 조사에 임박해서 몸이 아픈가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아주 명징하게 영상으로도 입장을 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 대리인 같은 여성이 그 예배를 볼 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자세는 어디 갔고 뭐가 그렇게 아픈지 그럼 진단서를 내십시오.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아픈지 믿기 어렵고요. 진실을 얘기해야죠. 거기도 복마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같이 어떤 권력 다툼이 통일교 내에서 상당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본인을 둘러싼
라스베가스에서 몇십억이었나요? 몇백억이었나요? 그런 그 도박을 했다라는 혐의부터 덮어주는데 권성동 의원이 개입하기 시작해가지고 ODA니 뭐 UNO 무슨 그 사무실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 그 정점에 있으니까 지시하지 않았다면 아는 대로 왜 그러면 밑에서 그런 일을 벌였는지 그러면 금고 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라는데 쇼핑백 2개의 그 출처는 뭔지 본인이 얘기해야죠. 억울하면 나와서 항변해야죠.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특검 시작할 때 아마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미리 다 공개 예고했습니다. 이 관련자들이 다 일제히 아플 것이다. 근데 진짜 아프네요. 말한 대로 다 굴러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입맞추기, 진술 짜맞추기 이런 혐의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왜 아픈 것도 이렇게 짜서 아픕니까? 윤석열도 아프고 김건희도 아프고 한학자도 아프고 뭐 갑자기 종합병동 비슷하게 되고 그 전에 죄 지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처벌받아야 되니까 일제히 짜맞추듯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병원도 아산병원으로 똑같은 것도 참 김건희랑 한학자랑 무슨 관계인지 왜 또 그 아산병원 이름이 왜 나오는지 정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정말 이제 책임질 때 되니까 아프다? 과거에 부정부패 저지르고 해먹을 때는 건강하다가 이제 와서 감옥 갈래니까 아프다? 그건 누가 믿습니까? 여전히 건강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통일교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막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보려고 하고 워싱턴 타임스를 통해서 막 말도 안 되는 뭐 숨이 막힐 정도로 종교를 탄압한다라고 외국까지 동원하고 신자들을 동원해서 특검 앞에서 시위하게 하고 그런다고 있는 죄가 덮어집니까? 하여튼 뭔가 참 정리돼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아니 저는 쿠데타 할 때는 안 아팠잖아요. 친일 쿠데타 할 때는 건강하게 뭐 중과부정 얘기하고 또 지난번에 영장 집행할 때도 그 10명이 의자를 들어도 못 옮길 정도로 힘을 쓰고 안 아픈데 왜 꼭 처벌받을 때 되고 조사받으러 가면 꼭 아픕니까? 쿠데타 할 때처럼 좀 건강을 좀 회복하고 조사를 열심히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좋아요가 많이 쳐져 있네요. 예, 재미있으면 여러분들 꼭 그러시더라. 예,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그 구독도요. 혹시라도 보고 계신 분 중에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들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숫자가 하나 줄어드는 거 아니었어요? 예. 자, 검사는 아닌데 이 사람도 참 황당하지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을 때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검찰 해체하고 중수청 공수청으로 나누는데 1년간 유예기한 두는데 방통위도 그러면 1년 있어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르죠. 방통위는 바로 없어지는 거죠? 예, 일단 9월 말경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 25일 지금 예상하고 25일이죠. 있고요. 예,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그 구조 개편이 되는 건데 기능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과 관련한 기능을 계속 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인가 그 시청각미디어위원회인가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가장 큰 이제 변화점은 정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조직으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이거를 현실에서 풀어내면은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바로 이제 종결이 된다는 점. 거기에 유예 기간을 가질 수는 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유예 기간이나 어떤 지체 없이 바로 또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기능 자체가 많이 바뀌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출범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도 그렇고 이진숙도 그렇고 빨리빨리 본인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혼을 내면 부끄러운 줄 알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연명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참 보기에 딱합니다. 어제 이진숙도 기자회견을 하고 막 비난을 하던데 다 들으면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일부만 한번 그래요? 아예 안 듣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뭐 자기 말로는 나 쫓아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두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같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빌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수준의 저질 공무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이진숙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인다? 저는 윤석열이 내란 수괴고 내란 수괴가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보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내란의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이진숙을 그 자리에 앉혀놨기 때문에 이진숙은 누가 봐도 내란 인사입니다. 내란 인사가 지금 내란이 진압됐고 윤석열을 처리하는 이 과정 중에 있는데 부끄러움은 1도 없이 저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목소리 높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사람이 동물과의 차이점이 부끄러움을 아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내란 인사로서 너무 뻔뻔하고 너무 떳떳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서 내란 인사답기는 하나 내란 인사다우면은 조용히 법의 처분을 저는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숙은 무슨 생각으로 버티는 걸까요? 자기 정치적 체급을 키워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빌런이에요, 빌런. 전한길 씨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훌륭한 저희 선배여서 대구시장 나오시면 내가 양보하겠다. 누가 전한길 씨를 대구시장으로 거론했는지 좀 의아합니다만 지금 대구시장에 계속 이제 그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고 그게 거의 이제 정치권에선 공지의 사실이니까 내가 여기서 버티면 본인이 되고 싶어하는 게 보수의 여전사잖아요. 방통위원장 직책을 유지하면서도 극우 유튜버에 나가서 그 칭호는 명예롭고 자랑스럽다고 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공직 머릿속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사익 머릿속에 있으면 이 행동이 그걸 키워드로 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이준석 얘기는 이제 앞으로 아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참 끝으로 조국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지요. 조국 대표가 출소한 뒤로 이제 3년 된 뒤로 참 조국 신당이 그걸 바탕으로 뭔가 좀 계기를 만들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급전직하입니다. 일단 조국 대표가 나와서 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적지 않았던 차에 거기 대변인이 성희롱 당한 문제 아무것도 이렇게 처리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나빠지니까 권한 대행 포함해서 당직자들이 다 물러나고 이제 임시로 비대위를 꾸리는데 조국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수로 지금 추천이 됐죠. 그러면 조국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복귀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신당. 일단 이제 조국 대표가 단수 추천됐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맞지 않겠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조국 대표라고 부르죠. 행보를 두고 민주당에서도 또 일부 지지했던 사람들도 좀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잘했다 박수 치실 분들은 없으신 것 같고요. 실망스럽다. 왜 이렇게까지 방치가 됐느냐라는 의견이 당연하지만 압도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 비대위원장직을 사실상 이제 그 맡아서 수행하게 될 텐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그럼 조국이란 정치인한테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악수라는 평가가 많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런 좀 총망라된 이런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적임자가 조국 이 혁신당의 현실상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이게 공백으로 있어서 사실상의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조국의 이른 복귀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정치인 조국의 개인적인 정치 행보만으로 좁혀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악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물론 본인이 뭐 난 그때 유죄 확정 판결 받아서 당 적이 없었다, 관여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만 여러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냈었고 굉장히 좀 기민하게 움직였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만 나는 무관하다,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 정말 그렇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숙제가 놓인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상당히 수개월이 돼서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반성할 지점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세운 그 진보의 깃발 아래 계속해서 정치를 하려면 이런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어야 되죠. 불거졌다면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때요? 너무 서두른다는 걸까요? 아니면 잘못 가고 있다는 걸까요? 뭐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좀 복귀해 보면 8월 초부터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무슨 문제냐면 조국혁신당에서 사면복권을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면복권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공개적인 입장을 낼 정도로 사면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또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거든요. 하시고 나서는 지지율의 하락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조국 전 대표에게 많은 분들이 요구하셨던 것은 조금은 낮은 행보, 조금은 자숙하는 행보를 통해서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는데, 조국 전 대표는 아무래도 당의 지지율이 지금 낮다 보니까 상당히 좀 조급함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면복권 받은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언론 활동과 공개 행보를 굉장히 그 눈에 띄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가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피해자의 문제, 또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2차 가해 문제, 이런 종합적인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능력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조국 대표가 이제는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또 전면에 나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인 중심 정당이 가지는 폐해를 있는 그대로 다 노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아마 내부 수습도 굉장히 어려울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나 또 여러 가지 공세도 있을 걸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조국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더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앞으로 펼쳐질 걸로 전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조국혁신당은 지금 위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의 절친으로 알려졌고요. 조국혁신당 만들 때 큰 역할을 했던 장영승 리셋코리아 행동 대표가 이런 사진을 올렸네요. 그러니까 조국 원장이 최근에 프로필 사진을 교체를 했는데 오른손을 이렇게 귀에 대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그러니까 경청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조국당을 떠난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참 얼마나, 거기에다가요 탈당 신고서, 탈당 사유를 보면 최근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며 당이 민주적이지도 혁신적이지도 않아 당의 미래가 없어 보여서, 이러면서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창립 멤버 은우군, 이분도 상임 고문인데 탈당을 하겠다. 이 성비위 논란에서 보여준 조국당의 그 어떤 스탠스, 처리 과정, 이런 걸 보면서 실망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아플 것 같아요.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아주 오랫동안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애정을 갖고 지켜본 사람의
일갈인 거예요. 진짜 뼈아픈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국민들한테 응원받았을 때 여러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모습의 조국혁신당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을 때 상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골물대로 곰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본인 사람들은 품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축출을 하는 방식의 이런 광경은 조국혁신당을 애정했던 분들, 응원하고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 너무 낯선 풍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뼈아픈 성찰 같은 걸 지금까지 지지부진하지 않고 이게 문제 제기가 공론화되고 다시금 피해자를 통해 가지고 환기되니까 부랴부랴 하는 거 실망스럽죠. 조국혁신당이 이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실망이 큰 거죠.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영역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민감하게 적시에 잘 대응해야 되는 게 이른바 이런 성비위와 관련한 부분인데 그 문제가 터진 이후에도 그 부적절한 2차 가해 논란들까지 수습이 안 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마 조국혁신당의 이 당이 생긴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혁신자가 들어가는 정당이 두 곳이 있거든요. 하나가 조국혁신당이고 하나가 개혁신당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혁신당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개를 띄고 읽으면 혁신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자가 들어가는 두 정당의 공통된 문제가 뭐냐면은 정당의 생명력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민주성입니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통제. 이게 가능해야 민주주의가 꽃피고 그 안에서 정당이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모두가 1인 중심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도자의 어떤 팬심을 가지고 창당을 했기 때문에 그 당은 비대위원장을 해도 그 대주주고 당대표를 뽑아도 그 대주주고 그 대주주는 원하는 자리를 골라서 갑니다. 그럼 결국은 그 당의 사무총장이나 연구원장이나 중역들이나 뭐 여러 직책들이 상호 견제 속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1인 중심의 정당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분이 작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모든 리스크가 그 당의 대주주 개인에게 다 쏠리기 때문에 저는 그 한계가 이번에는 이 성비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그냥 그 민낯이 다 드러난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떠나면서 남긴 말 중에 미래가 안 보여서라고 하는 말이 정말 아플 것 같아요. 장유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자산은 미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이라면 그래도 과거에 함몰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리고 여러 선진적인 이슈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설명한 바가 있어요. 조국 이제 당시 대표가 민주당이 보수 정당을 표방하니까 우리는 왼쪽으로 정치적 공간이 더 넓혀서 이 왼쪽에 이 깃발을 꽂고 그 이슈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담보하는 정당으로 각인이 되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진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유권자분들이 주권자들이 상당히 응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진보의 가치는커녕 어떻게 보면 이 구태의 어떤 상황을 답습하는 모습에 상당히 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미래 가치를 이야기하는 정당 중에 조국혁신당이 그 가치를 담보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를테면 조국이란 개인을 이렇게 옹립한 정당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구나. 끼리끼리 어떻게 보면 동아리 같은 그런 아마추어 이상의 어떤 성취를 이 정당이 못 보여주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기로에 놓였다. 이걸 좀 타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국혁신당의 이 논리와는 좀 별개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 좀 쓴소리를 하자면 결국 검찰개혁을 위해서 탄생한 정당이거든요. 그럼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거의 원툴 정당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도 깊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의한 정당이 바로 조국혁신당입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십시오. 조국혁신당의 안을 우리가 들어봐서 아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검사 출신의 그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민주당하고 안이 다 똑같아요. 그럼 뭐더러 밖에 나와서 당하느냐 이런 비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 조국혁신당의 당론은 민주당 안하고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걸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론이 있는데 그 당론을 외치지 않고 다 민주당의 안만을 얘기하고 다녀요. 그 조국혁신당의 구성원 의원들이. 그럼 더 이상의 그 당의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창당의 뜻을 가지고 왔던 저분들이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면서
미래가 안 보인다. 이 안타까운 지경까지 온 거 아니냐. 스스로 맛을 잃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한 게 더 뼈아픈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혁신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무무님께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국당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뼈저리게 혁신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꺼내면 극우 세력들이 몰려와서 더 아프게 할 것 같습니다. 그만 지금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뭐 조국혁신당 위기는 위기죠. 이걸 또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다양한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일부 꾸며드렸고요. 2부는 요즘에 가장 핫한 국회의원입니다. 최혁진 의원. 지난번에 한번 우리 정치일본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외교통일위원회였어요. 근데 이제 김충식 문제 요즘에 열심히 파고들고 있는데 제대로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사위로 옮겼거든요. 법사위에서 또 활동하는 장면 우리가 보고 있는데 최혁진 의원과 2부에서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